서론이 좀 뭐 길은 것 같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들의 상당 부분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PPT를 가지고 한번 좀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PPT를 준비를 했는데도 그걸 자꾸 활용을 안 하니까 자꾸 평가가 자꾸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PPT 없이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있던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건데, 아까 과장의 의미도 그렇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정리가 하려면 막상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근데 크게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죠. 그거하고 또 여기도 또 MZ 세대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도 MZ 세대 있을 거예요. MZ라고 그러는 MZ 세대가 이게 범위가 높습니다. 20대에서부터 40대 중후반까지가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외국에서 MZ 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80년대 출생해가지고 밀레니엄 2000년을 거쳐가지고서 그 이후에 이제 청년기를 이렇게 지내는 이런 친구들을 하다 보니까 80년생부터 2020년생까지 뭐 이렇게 저희가 되니까 2000년생까지 이렇게 되니까 20대에서부터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MZ세대라고 그러는 걸 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20대에서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이 막내 그룹이나 좀 젊은 그룹을 생각하면은 돼요. 우리가 MZ세대 그러는데 MZ세대라고 하지 말고 MZ세대 하면 사실은 뭐 거의 50살 되는 사람들도 그 연령적으로는 MZ세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 35살 정도 이쪽 있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제 김서린 비서가 MZ세대에 딱 미안해요. 예, 여성의 그 나이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 김서린 비서를 보면서, 저는 MZ세대의 이 두 측면을 다 봅니다. 느낍니다. 우선 MZ세대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일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 하는 거 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갑니다. 저는 못 따라갑니다. 지금 젊은 사무관들 못 따라갑니다. 능력,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사무용 기기를 다루는 능력,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플러스 심지어 인간적인 네트워킹도 그 친구도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립성을 원합니다. 좀, 덜 간섭하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좀, 의 생각을 하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독립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공정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행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왔고,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이 생각할 때는, 선배님, 그건 공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의 이슈는 다른 이슈보다도 더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정의 이슈에서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상사와 나와의 사이,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그 공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공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현명한 우리 친구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보 접근에 대한 공정. 알 권리를 갖다가 내가 당연히 이 조직의 일원으로 아무리 막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위에 팀장님하고 내 위에 주무관님하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지시만 한다. 이거 공정의 이슈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들한테는 그렇게 대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지 않냐.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세종시에서 코로나19 때 세종시에 이제 채용된 신규 공무원들이 있어요. 7급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19 시대 이 보건소는 다 쓰러질 지경이죠. 이미 인력 지원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했어도 다 그러기 상태야. 예. 거기에 있는 직접 공중보건이나 간호사뿐만 아니고 이미 파견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코로나19 이거 방역 대책을 하는 거니까, 신규 임용된 이 친구들 몇십 명 말이지. 우선 그쪽으로 기둥 배치해 이렇게 한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가서 일을 하죠.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 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7급 건축직으로 임명됐는데 나는 토목직으로 임명됐는데 왜 나를 거기 배치하지? 왜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여러분 설명할 일입니까? 온 나라가 지금 다 거기서 지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이거 다 옷 입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입어가지고서 그냥 막 언론에 막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막 다 부르트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말로 설명해야 되냐. 그걸 당연히, 고양이 손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부터 다 미루어 짐작했어. 그 정도 되면은, 아이고, 당연히 거기 가서 일해야 될 건데, 알았어. 그거 그렇게, 발령 냈구나. 아니에요. 요새 친구들은, 그거는 나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짐짝 취급하는 거라 이거예요. 일변 듣고 보면 그래요. 나를 왜 무생물 취급하냐. 짐짝이나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지.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이렇게 왔으면은 기본 여정에서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권위 있는 분이 누군가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당연해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우리 간부들이. 아니 세상에 그걸 얘기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서 하면서 답답해하지만 막상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 우리도 안다. 알고 있지만 설명을 받는 것과 설명 받지 않고 보내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 인격체를 그냥 이렇게 내던지는 것 같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후배들은 능력 있고 탁월한데 이 친구들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은 그전 선배들은 당연히 설명 안 해도 다 됐는데 지금은 꼭 설명해야 돼.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제일 불만이 뭐냐면, 요새 젊은 그 후배들은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 말이지. 이거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유를 설명하면은, 야,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응?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금방 수긍합니다. 의외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금방 수긍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이 친구들의 업무 역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예. 그게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공정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여기 가운데 사람이 있죠? 네. 왼쪽은 오프라인, 오른쪽은 온라인. 그런데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현실로 보내는 것을 아날로그 한다고 그러고, 오프라인을 온라인, 가상세계로 보내는 것을 디지털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고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설명해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것은 이제 기계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3차 산업혁명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정보화 그 혁명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정부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게 이제 3차 산업입니다. 3차 그 산업혁명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IMF로 한참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누구도, 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그 할 엄두를 못 낼 때 그 양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산업에 늦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정부와는 우리가 좀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그 전자정부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해서 20년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정부화 수준은 전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먹어도 예산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고, 법령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조직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법령을 가지고 있어요. 법령을 만들 수 있어. 600조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 100만 명이라는 가장 유능한 인력이 있어. 그리고 그들을 상황에 따라서 늘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 조직, 예산, 법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이 하려고 맘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꾸 말이 길어지지만 이제 여러분들 자꾸 강조하는 건데, 충청북도 오송이요. 지금은 바이오 첨단 산업의 도시입니다. 오송. 그래서 그 식약처도 그리 가고 그랬는데, 오송이 무슨 뭐 역사적으로 뭐 그게 있고, 그 바이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송,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생명과학하고 그러면은 오송이 손들면은 다 그냥 깨갱하고, 아유, 그건 우리가 안 돼. 하고 저쪽 양보해버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됐을까요? 그거는요, 충청북도에 오송 바이오 엑스포라고 들어보셨어요? 2000년대 그 초반에 오송 바이오 엑스포. 그 허벌판에 이거 그 딸기 비닐 하우스 같은 그거 1000만 몇 개 시작하고서 그거 한다고 그럴 때 세상에 여기에 말이지 무슨 뭐 그저 없고 공장 하나도 없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뭐 바이오 엑스포냐.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지사 그리고 정무부 지사로서 그걸 책임졌던 그 사무총장 이 두 사람의
그 의지와 열정으로 해가지고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화장품, 제약, 이 바이오 이런 걸 갖다가 참여를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어보면 그들이 그걸 하게 된 이유는 93년에 대전 엑스포를 하고 나서 대전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도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논의한 끝에 우리는 저기는 과학 엑스포를 했으면은 우리는 바이오 엑스포를 하자 해가지고 바이오 엑스포를 하고 그것이 연례적으로 계속이 되면서 도의 우선순위로 예산을 갖다가 좀 투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오송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오 핵심 단지가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게 공무원. 네. 그게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가치 그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뿐만 아니고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그 전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3차 산업,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를 앞서 갔는데,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이걸 융합을 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융합을 시킨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고, 데이터 수집은 사물인터넷, 그것을 통해서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분석은 인공지능, AI로 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이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으로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과장으로서 존중해주고 자꾸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 같은 그 동료로서 직급을 떠나서 얘기를 해주고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는 이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우리보다 많이 알아. 관리자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협업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주고, 예. 과와 과 사이, 이렇게.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사람과의 협업은 우리 친구들이 하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 아무리 되고 지금 이제 챗GPT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걸 지금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들 못하는 게 있죠. 따뜻함이 없고 감성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적 가치.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적 가치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세상이 좀 그 따뜻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죽음 앞에서 나약하고 고통 앞에서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하는데 국민들도 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문학적 가치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3시간 강의를 합니다. 인문학적 행정을. 근데 오늘은 이렇게만 해서 그거 인공지능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공적 가치. 공적 가치는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많이 있죠.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공적으로, 유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적 가치인데, 이게 공적 가치가요, 하나만 놓고 사면 인공지능이 분석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효율이 제일 높아? 어떤 것이 효과성이 제일 높아? 예. 어떤 대안이 형평성이 좀 좋을까? 그런데 이게 가치가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말이지, 형평성 하나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골고루 따뜻한 사람도 보호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나 이것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른 이걸 좀 희생시키면서도 참여에 의해 가지고서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성을 높여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못해. 하나만 가지고서 분석하라면 하는데, 여러 개 충돌되는 가치 속에서의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과장들이 해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과장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인문학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충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치보다는 이 가치가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걸 소신껏 윗사람한테 주장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자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통상 충돌하는 공공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예측 못 하잖아요. 큰 재해, 재난. 그때 인공지능 그 잘 못하죠. 그거 보고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정보가 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뭐냐.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르고, 컴퓨터도 암만 해도 우리 직원들보다는 떨어져. 그런데 그거라도 내가 배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움직이는 타겟이에요. 움직이는 타겟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끼. 토끼 잡으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토끼 쫓아갑니까? 토끼 쫓아가가지고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토끼 어떻게 잡습니까? 토끼 잡으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자하고 저격수가 돼야 되는데 과장은 추격자가 아니라 저격수가 돼야 돼. 그럼 어디서? 저격수는 움직이지 않아. 어떻게 해서 과장이 움직이지 않고서 토끼를 잡을 수가 있죠? 움직이지 않는 그 길목,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영역은 뭐예요? 공적 가치, 문학적 가치, 따뜻함,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될 거, 우리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전문가가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냥 인문학적 가치가 뭐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이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신뢰를 쌓는 문제,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 재미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본질의 영역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토끼는 잡힌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후배나 더 잘하는 다른 분하고 협업을 하는 그 협업 능력에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 되고. 자, 리더십 잠깐 얘기할게요. 리더십. 지금 이제 과장의 리더십 하면은 지금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리더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고, 리더십에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론. 제가 이제 리더십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 좀 잠깐 소개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하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부하들은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그 지사와의 관계, 시장과의 관계는 또 여러분들은 팔로우십. 그죠? 또 부하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리더십.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팔로우십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능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올드 패러다임. 이건 산업사회. 이렇게 하면, 네. 산업사회. 뉴 패러다임. 지금
산업사의 올드 패러다임은 안정적이에요. 변함이 별로 없어요. 늘 끊임없이 변해요. 여기는 주로 컨트롤 위주예요. 상황이 발생하면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근데 여기는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임은 주다라는 뜻이고 파워는 힘이죠. 권한, 권위, 권력, 힘. 그래서 파워와 힘, 권한을 준다. 누구한테? 아랫사람한테. 임파워먼트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아까 얘기한 왜 나한테 설명 안 하고서 보건소로 보내라고 했을 때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파워를 같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그리고 나를 설득시켜줘. 이해시켜줘. 라고 나를 인간적으로 대접해줘 하는 것은 임파워먼트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적절한 권위, 오소리티나 파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구가 된다. 지금 시대에는. 컴피티션, 경쟁에서 콜라보레이션, 협업으로. 그리고 사물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사람과 사물, 또 사람과 사물이 섞인 이것하고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간단하다. 근데 이건 아주 다양하다. 예, 이렇게만 보시고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우리 과장들이.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 나는 관리자가 될 것이냐, 리더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 그죠? 예. 자, 우선 그대로 한번 볼게요. 관리, 매니지먼트는 방향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로 기획하고 예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keeping an eye on the bottom line.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밑에를 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밑에 사람들이 잘 하는지, 이 기획 잘하고, 버지팅 그 틀 속에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컨트롤하고 관련되는 거죠. 근데 리더십은 창의, 창조, 크리에이팅 비전을 창조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호라이즌, 수평선을 본다, 이게. 넓게, 저 멀리.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는 이제 우리가 필 얼라이먼트 그러죠? 그 자동차, 그것처럼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야. 어디에 주로, 여러 부품사의 관계를, 밸런스를 어디에다 줄 것이냐, 이건 조직하고 스태핑, 인사하고 이런 데 두는 거예요. 예. 지시하고 컨트롤 하는데. 예. 그리고 바운더리, 내 영역은 여기고 당신 영역은 여기니까 나는 내 거 일하고 당신은 당신 거 일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조직 논리예요. 근데 리더는 말이죠. 쉐어하는 거 쉐어. 문화하고 가치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돕는 거.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갖다가 자꾸 엎드는 거죠. 예. 협업을 강조하는 거죠.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퍼스널 퀄리티에 있어서는 이제 감정을 잘 안 써. 이성적이어야 돼. 왜? 플래닝하고 버지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그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토킹해야 되고 전문가라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통찰력하고 이제 조직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더십에서는. 이모셔널 커넥션. 그러니까 하트,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직원들하고도 우리가 계획 이렇게 했고 타임 스케줄이 이렇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지시하고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부하들이 힘들면은 아이고 이 조금만 예산 가지고 이거 하느라 고생 많겠다. 그렇지만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거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예. 오픈 마인드 있어야 되고 리스닝. 예. 말하기보다는 듣는 거. 논컨퍼머티. 이게 이제 커리지. 그러니까 용기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다. 인테그리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존중.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네가 하는 일이 지금 겉으로 보면은 출장 서류 하나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 즉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거.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아이고. 그 다음에 최종 산출물을 아이고 왜 이래. 최종 산출물을 관리자는
조직의 안정성에 두지만은 리더는 조직의 변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진적인 변화도 생각을 하는 것이 리더다. 자, 그러면 리더십은 다 좋은 거고 좋아 보이고 매니지먼트는 다 아니죠. 예. 우리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과장은. 아까 과장 그걸 꼈다고 그랬잖아요. 꼈다는 얘기는 그게 쉽게 뭐라고 윗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 왜 관리 잘 못해 이거예요. 너 왜 관리 잘 못해? 제대로 실적도 내고 직원들 말이지 좀 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이렇게 플래닝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인사도 적절히 네가 알아가지고서 말이지 잘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려면 금평도 공정하게 잘 주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일 안 될 때. 여러분들한테 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근데 밑에 직원들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요구할까요? 이거 요구할까요? 예? 밑에 직원들은. 여러분 직원들과 동료들은. 리더로서 일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꼈다는 거예요, 지금. 환장을 누르죠, 지금. 응?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 두 개를 다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씁니다. 저도 참 어지간히 할 일 없는 친구예요, 그제? 그 일하기도 바쁜데 말이지, 뭘 그 논문도요, 이거 엄청나게 훌륭한 논문으로 지금 소문나 있습니다. 2년 계속 합니다. 리더십 관련해서. 요즘 2차, 3차 이거와 관련된 거 논문 쓰면은 진짜 큰 학술제 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 하는데, 제가 쓴 논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리더십 이론이 리더가 두 종류예요. 구조주도적 리더십하고 배려적 리더십하고 두 개예요. 그러니까 구조주도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과업 중심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리더를 이거 구조주도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배려적 리더는 피플 오리엔티드,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좋은 우리 과장님 말이야. 아이, 사람 좋아. 말해도 뭐 별로 혼내기도 않고. 그 양반 큰 소리 내는 거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 야. 또 여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조직화죠. 그래서 목표 딱 세우고, 과업 딱 단계별로 나누고, 그러고서 업무 분장해가지고서 이거는 1팀장 맡아, 이거는 자네가 맡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고서 탁탁탁탁 그 타임 스케줄 정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100% 사람만 좋고, 어떤 사람은 100% 말이지, 쪼으면서 일만 시키고 그런 사람 없죠? 다 섞여 있다고, 그죠? 여러분들 다 섞여 있어.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나눕니다. 결합을 시킨 결합형 A. 어떤 과장은 좀 구조도 높고 배려도 높아. 그러니까 사람도 좋고 일도 잘 조직하고 관리도 잘해. 어떤 사람은 일 위주로 막 철저히 잘하는데 이거 직원들 한마디로 막 너무 힘들게 해. 이건 낮아. 여기는 반대. 이렇게 구조 높고 배려 높고, 여기는 구조도 낮고 배려도 낮아. 과장이 어떻게 운 좋게 된 거지. 네. 아니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과장이 되기가 어렵잖아, 그죠? 이런 분은 그렇지. 자, 이제 그걸 보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이제 팔로우업 여기서 얘기할게요. 우리 부하들도 보면은 팔로우십도 있다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는 능동적인 사람, 능동적인 거, 여기는 수동적인 거, 여기는 독립적 비판적 사고, 여기는 의존적 무비판적 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직원을 이제 가셔가지고서 이 그림을 보고서 한번 이렇게 쭉 보라고요. 그러면은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면서도 이게 비판적이고 독립적이고 때로는 이걸 우리는 모범적인 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반대, 능동적이요. 그러니까 뭘 시키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 의견 없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해. 수능형. 우리도 지사하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그죠? 나는 그러면 모범형이냐, 수능형이냐, 수동형, 그 다음에 소외형. 요 중간쯤에 있어. 요거는 이제 현실론자형.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서, 요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 뭐 할 수만, 뭐 제대로 그때그때 변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느 쪽에 많이 좀 고착이 돼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충남도에 과를 갖다가 그 당시에 34개 과를, 34개 과장을 전부, 그 직원들을 다 그래서 1,000몇백 케이스를 했어요. 대개 이런 걸 조사할 때는, 100개에서 200개만 돼도 그 표본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완전히 그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왜? 엊그제 기조실장을 하고 갔으니까 후배 기조실장이 이거 설문지를 안 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무기명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당신의 이제 그 어느 과에 이제 그 저기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의 봉투에다가 넣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많아, 확실히. 예? 관리도 잘하고 직원들 배려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대개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기도 꽤 있어요. 그죠? 예. 여기 또 있어. 꽤 있어. 그러면 이론상으로 어떤 사람이 조직 성과를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어떤 과장이? 이거 충남대 과장을 대상으로 한 거야, 실제. 예. 어떤 과장이?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 과장들이 성과를 제일 잘 내게 돼 있어요. 그건 이론에 그렇게 돼 있어. 많은 그 선행 연구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것도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죠? 조직화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말이죠. 평가도 잘하고, 스태핑도 잘하고, 예산도 잘 확보하고, 그런 관리자가, 직원들한테 말이죠. 친절하게 하고, 귀도 한번 들어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그죠? 여기 결과는 안 났구나. 결과는, 여기도 잘하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요. 여기. 근데 이제 이게 케이스가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서 제가 이제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구조주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근데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매니지먼트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서 조직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일이 있고, 그죠? 직원들하고 이렇게 그 좀 느슨하게 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일의 특성도 있고, 그죠? 또 이거는, 이거하고 연결되거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모범형이냐, 얼마나 수능형이냐, 얼마나 수준형. 그래서 다 같이 봐야 돼. 단지 이건 뭐냐면은 좋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리더가 인간적이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은 성과가 높을 줄 알았더니 도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인사에 이렇게 저기를 해라. 그래서 그 업무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말이지 잘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릴레이션십은 잘하지만은 이게 조직화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말이지 거기가 요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니면 뭐 거기가 뭐 한직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성과가 안 난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적재적소에 배치만 하면은 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저의 희망이었고 이것이 암시하는 겁니다. 퍼펙트한 리더는 없다. 단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거기에 알맞는 리더가 다 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못해. 그죠? 인위적으로 못해. 어떻게 그 사람이 이거 성향에 맞으니까. 근데 한 국장급 이상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요. 예.
이 친구는 말이 자체행정국장에는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친구는 환경복지국장에 맞는 것 같다. 이건 할 수 있어. 복지국장 이 친구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과장은 50명, 60명 되는 과장을 전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구성을 할 때, 직원을 달라고 그럴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직원들 추천권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직원들을 이게 추천을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세요. 근데 돈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9급 공채 출신하고 7급 공채 출신하고 경력 공채 출신하고 특채 출신하고 고시 출신하고 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들이 대부분 고시 출신자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실장 할 때도 그렇고 차관 할 때도 그렇고 참 인사 때만 되면 와가지고서 우리 고시 출신자 말이지 이렇게 일 잘하는 친구들 뽑아가지고서 서로 해서 경합이 있어.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국장들한테 네 지금 장차관 결제 맡기는 좋지. 문서 잘 만들고 기획해가지고서 페이퍼워크 잘하니까 빠득빠득. 근데 그거 일의 몇 프로냐? 장관한테 결제 맡으면 그거 시작이야, 시작. 장관한테 결제 맡으면 그거 잘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고 이거 기획 잘했네. 라고 칭찬 한번 듣는 것이지. 그거 되려고 그러면 그건 시작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아. 관계부처 예산하려고 기재부 가야 되지. 관련 부처 협의 들어가야 되지. 국회 가가지고서 국회의원 설득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이거 새로운 정책 넣으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다 불러 설득해야 되지. 술 먹어야 될 일도 있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일도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기자들 데리고서 말이지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기획도 잘하고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또 그 소리 하시네. 차관밖에 없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사람 있죠. 몇 명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런 사람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아 거기만 구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이브리드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가장 좋은. 근데 어떤 사람이 술 잘 먹고 어떤 사람이 사람 잘 만나고 어떤 사람이 인간성 좋고 이걸 어떻게 다 꼽아내. 근데 대개 제 경험상 하이브리드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 일을 잘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리더가 구조주도적 우측 상단에 있는 리더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부하들이 9급 출신도 있고 9급 공채 출신도 있고 7급 공채 출신도 있고 고시 출신도 있고 승진한 친구들도 있고 전문 영역이 붙어 있다면 경력 공채에서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여 있는 심지어는 특채 별점으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전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조직이 가장 실적을 잘 냅니다.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왜? 한 놈이 기획해가지고 결제 맡아오면은 한 놈이 예산 하루 뛰어가고 한 놈은 이렇게 전화 걸어서 오늘 국회의원인데 나 초등학교 동창이야. 지가 알아가지고서 쫓아가. 나 승진해야 되는데 네가 좀 이거 붙잡고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면 내가 승진하겠냐? 초등학교 동창급 중앙부처 말이죠. 과장 중 한번 대보자. 당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합니다. 예산 딸 때도 그렇게 하고. 이게 섞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다면 하고,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국장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드는 이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자,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거 5분에 이거 해야 되는데, 관리자와 리더 사이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내가 리더십 위주로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관리자 위주로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네. 다음. 시계를 맞춰야 돼. 우리 직원들하고 나하고 시계를 맞춰야 돼.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 시계는, 하루에
두 번 돌아가는데, 우리 직원 시계는 말이죠. 일주일에 두 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돼? 환장할 노릇이라고. 그죠? 나는 줬으니까 한 3일쯤, 한 일주일쯤 지나면 뭐래도 대충 뭐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직도 착수도 안 했어. 그럼 시계가 안 맞는 거지, 내 시계하고. 근데 그거는 밑에 직원하고 시계를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사하고, 여러분 시장하고, 여러분 국장하고 시계 맞는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국장이. 나는 자무게 과장한테 이거 줬으니까 한 3일쯤 되면 착수 뭐 어떻게 해서 대량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서 구두로라도 여쭤볼 줄 아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걸 어디다 삶아 먹었는지 하고서 일주일 지나도 없어. 그러면은 국장은 어떻게 해요? 구조주도적 국장, 아까 얘기한 그 친구는 불러가, 야, 김 과장 말이지. 그걸 말이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고, 배려주도적 국장, 배려주도적, 말 못하고 집에 가서 송곳 가지고서 밤에 자기 허벅지를 찌르지.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서, 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 이제 또. 자기 경험을 빗대가지고서. 여러분들 알아들어야지, 그걸. 근데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부하들하고 그런 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시계 맞추자. 나 기다리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든지. 그런데 그거는 내 시계가 빨리 가고 당신 시계 늦게 가는 그건 아니고 내 시계도 적절히 늦게 가게끔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죠? 나도 조금 늦게 갈 테니까 나도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테니 네 조금만 좀 시계 빨리 돌리자. 이거 해줘야 돼. 그거는 역으로 생각해서 기사하고 나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면 된다. 스토리텔러 신화 성공 사례.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의미를 자꾸 부여해주라는 얘기인데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배들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가 네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과가 말이야. 몇 년 전에 코로나19 때 이 친구야. 여기 우리 과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역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아이디어 내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간 그런 과야. 예를 든다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선배들은 이걸 이렇게 극복했는데 나도 스스로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서 안 될 것이냐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큰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그만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지사님한테 결제를 1년에 중요한 결제 한 3개 정도 해. 라고 했을 때 결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받고 오면 말이죠. 야, 우리 말이야 이거 이번 우리 전반기 말이지 우리 과외 말이지 이렇게 계획 말이지 이거 지사님 결제 받았어. 이제 이대로 하면 돼. 근데 이거 정말 고생했다. 지사 결제 받기 쉬운 거 아니야? 하고 불러가지고서 하다못해 원하는 사람들 몇 사람은 불러가지고서라도 맥주 한 잔이라도 먹어서 바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 그럼 그런 것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은 성공이 계속 있습니다. 이 과외는. 그래서 팀 단위에서도 뭐 하나 했는데, 제대로 좀 한 것 같아. 의미 있는 거 있어. 그러면 바로 칭찬해주고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해주고. 야, 저번에 그것처럼 하면 되지.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우리 잘했지. 이런 식으로. 칭찬과 질책 사이에서 질책 안 하는 과장은 직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까 배려주도적 과장, 자기가 집에 가서 허벅지만 찌르고 있으면 그건 팀장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과장은 조직을 영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과장은 적절한 방법과 합리적인 또 기분이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질책을 해주고 얘기를 해야 이 친구가 나중에 내가 떠났을 때 나 못지않은 나보다 나은 과장이 된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능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좋게 말이지, 아이고, 그냥 대충 이러면 절대 과장이 아니다. 과장은 식소를 거느리고 독립했는데 내 자식이 목표가 있고 해서 지가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다독거려서 또는 때로는 충고하고 해가지고서 가게끔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처럼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이 있다. 이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사례입니다. 이거. 근데 자, 갈등 관리를 어떻게, 그것만 하나 아까 서비스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과하고도 이렇게 또 그 직원들하고 사이에서도 뭐 팀별로도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때 참 여러분들 어떻게 골치 아파요. 그런데 세 가지 원칙. 만나서 얘기해라. 만나서 얘기해라. 두 번째, 만나서 얘기하고,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라. 대안을 가지고. 그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해요. 되게. 왜냐하면 포지션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되게 얘기해요. 노조 대표하고 사장하고 만날 때, 노조는 내 뒤에 3,000명의 우리 노조원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사장은 내가 여기서 밀려 말이지, 우리 중견기업이 말이지, 500개 중견기업인데, 나시 손가락질하고 난리 뺄 때는 이렇게 하니까, 포지션을 가지고 만나니까, 대안을 논의 안 하고서, 그냥 서로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팀들끼리 이렇게 갈등하고 싸울 때는, 야, 그래, 네가 이거 주장하는 이유하고, 네가 이거 주장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이게 혹시 안 될 경우에, 이제 양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몇 개씩 가지고 오라고요. 마찬가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라. 만나서 얘기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절대 만나가지고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비속어를 쓴다든가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요, 협상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고할 때 잘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인적과하고 국장 입장에서 저쪽 국하고 이쪽 국하고 뭐가 이렇게 됐어. 근데 서로 이게 막 지금 니니 내니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주무과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왔는데 결렬됐어. 한마디로. 그러면은 국장한테 보고하고 갔잖아. 저기 가서 말이지, 저 환경과장하고 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저쪽, 도로과장하고 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와서 아무 성과도 없이 보고하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해? 도로과 저 애들 말이지, 벽창호예요. 가서 얘기해보니까 말이지, 지들 주장만 하고요. 이놈들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환경과장 또 가가지고, 저 자식들이 말이지, 무조건 땅만 파헤치려고 그러지 말이지, 우리 얘기는 들어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 있지도 않았다고. 물론 감정은 좀 상했지. 서로 이제 막 주장하다 보면 말이지. 근데 그걸 갖다 윗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은,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다음번에. 국장끼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만났는데 이미 머릿속에 뭐라고 해? 이미 들어있어. 저 환경국 놈들 말이지, 나쁜 놈들 이렇게, 저 건설국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에 앉자마자부터 대안을 가지고 얘기 안 하고 뭐부터 얘기해? 포지션, 지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건설국에 말이지, 과장들하고 말이지, 우리 직원들 200명이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쟤들 하는 말 다 들어주면 말이지,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되니까 대안을 논의할 때도 또 그래. 그럼 이제 기조실장이나 부지사가 불러가지고, 니놈 새끼들 말이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얘기한다. 저놈들 말이지. 이렇게.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갈등, 협의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지, 나의 좀 미안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위에 보고를 해서 나쁜 인상을 윗사람한테 남기지 말라. 그렇지만 않으면은, 시간만 가면은 만남이 계속되면서 언젠가는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 그렇게 감정적으로 잘못 보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보고할 때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예? 조금 이거 감정이 좀 이게 섞여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갈등가입니다. 갈등관입니다.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일하시는데 가끔씩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게 뭐 의무교육도 아닌데, 이렇게 배워서 좋은 과장, 훌륭한 과장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오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제가 경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돈 쓰는 사람이니까 600조 원 돈 멋지게 잘 쓰시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실 때는 가슴속에 철학이 있는, 내가 만든 철학 있는 정책, 내가 집행한 철학 있는 정책 하나씩 가지고서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특히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과장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거 정말 멋진 자리입니다. 많은 것을 해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크게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